two, three, four.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욱 21대 대통령 후보는 일이 있었고 안 나왔고요. 오늘은 천기 누설 19대 대통령을 예측한다. 이 탄핵 국면에 느닷없는 얘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방송이므로 19대 대통령을 미리 예측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왠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하실 이상일 무슨 회사예요, 여기는? 제 아젠다 센터입니다. 아젠다 센터. 네. 아젠다 센터 이상일 이명박근혜 정권 부역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역자 맞나요? 참여한 것 자체를 뭐 그렇게 뭐 낙인 찍으신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제가 뭐라 말할 건 예, 아니겠습니다만. 아니 참여한 건 낙인 안 찍어요. 왜냐면 우리 밀정들도 있거든. 예. 이명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무슨 파트예요? 저는 정무하고 홍보 파트에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담당했나요? 예. 여론조사 담당 우리가 좀 용서해줘. 합리적 보수예요. 예. 괜찮죠. 그리고 왜냐면 어느 대통령 시절에도 있어야 되니까. 네. 예. 자, 오늘 12월 27일,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죠. 이번 주에 29일 날, 안희정 충남지사가 우리 전국구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오늘 화요일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죠. 제가 종편을 계속 거부하다가 네. 채널 A, 예. 외부자들, 전효옥, 진중권과 함께 오늘 외부자들 출연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밤 11시 같아요. 밤 11시. 화요일 날 11시인가 그렇죠? 10시인가 11시인가. 예, 10시인가 11시. 그래서 예. 오늘 첫 방송하니까 우리 전국구 청취자분들께서 본방 사수해서 시청률 쫙쫙 올려주면 출연료도 쫙쫙 올라갑니다.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채널 A에서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외부자들 딱 이름 잘 지었는데. 예, 채널 A가 제일 빨리 전향을 했어요. 그래요? 내용적으로 정권은 바뀐다. 원래 그쪽이 가장 셌잖아요. 가장 꼴통짓들 예. 많이 했죠. 동아일보도 그렇고. 예. 예. 그런데 빨리 돌아섰어. 아, 방송에서 딱 소문이 났어요. 냄새를 잘 맡았구나. 정권 교체된다. 음. 정권 교체되는데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데 이 보험료가 예. 저평가 우량주가 누구겠느냐. 정봉주한테 붙은 거지.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척.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 프로를 하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나 채널 A 한다 그랬더니 딱 대뜸 첫 마디가 거기 입장 바꿨다 그랬더니 바로 줄 섰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쪽 국장이. 의미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채널 A가 잘못한 거. 또 우리 이상일 우리 여기 아젠다 센터에 뭐예요? 사장이? 대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예요? 예. 대표면 일단 계좌에 돈 꽂히는 거 보고 용서해 줄지. 근데 티저 광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외부자들이요? 외부자들. 재밌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컨텐츠로 승부하잖아요. 예. 오죽하면 내가 외부자들 하면서 천기누설하면 안 되는데 5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단톡방에 붙어서 내가 얘기를 해놓으면 자료를 찾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찾아주잖아요. 방송국. 네. 거기 작가가 10명인데 그 작가들도 훌륭한데 이 작가들이 하는 것으로는 식상하다. 그 팀워크로 하시면 반칙 아닙니까? 그거는 반칙 아니죠. 반칙 아니죠. 그들의 팀워크가 없는 것을 탓해야지. 최순실은 반칙이에요. 최순실이 옆에서 도와준 건 반칙이죠. 그렇죠. 대통령에게는 그만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또 내부의 정무팀, 민정팀을 데리고 했으면 반칙 아니죠. 그렇죠. 아무런 알려지지도 않은 밖에 최순실과 정윤회를 썼다는 건 반칙인 거죠. 무기징역. 피의자 박근혜. 씨. 그건 정식 호칭이에요. 예. 피의자 박근혜. TV조선에도 난리 났던데. 난리 났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TV조선 나갔고 예. 여기 채널 A 아니에요? 난 외부자들 출연한 줄 알고 나왔더니 그때 외부자도 그냥 실시간 급상승. 예.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29일이죠.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출연합니다. 청담동 89-10 8시에 시작하는데요. 조금 일찍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일은 올해 마지막 토요일이죠. 10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강원 현장에서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강원 집회 현장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8시 정도까지고요. 장소는 세종문화회관과 정부 종합청사 사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이나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정치 시사 뉴스가 홍수처럼 넘쳐날 때 시사 따라잡기 어려우시죠?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에 들어오시면 한 줄 통신이 있습니다. 매시간 두세 차례씩 간단한 내용으로 시사 속보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아끼지 마시고 똑똑한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정권교체 이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나 전국구 광고 문의는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바디로직. 바디로직. 여보, 렌트카 검색 좀 해봤어? 제주도에 렌트카 회사가 너무 많아. 얼마 전에 영란이네 부부 제주도 다녀왔잖아. 차랑 아기 카시트, 유모차도 한꺼번에 빌릴 수 있고 그래? 무엇보다도 무척 깨끗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 블로그, SNS 검색해보니까 반응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이름이? 갤럭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그럼 우리도 갤럭시 렌트카로 예약하자고. 실시간 시스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모두 다 금연차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갤럭시 렌트카를 검색해주세요. 제주도 대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제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신랑 신부님, 결혼 준비하느라 걱정이 많으시죠? 결혼할 때 한복 어디 가서 하실지 정말 고민되시죠? 한복이라고 다 같은 한복? 절대 아닙니다. 멋과 품격, 가격도 착한 클래스가 다른 한복, 예본 한복. 전통 한복을 최고 수준의 장인의 솜씨로 제작하는 예본 한복. 무엇보다도 정직한 영업 마인드로 고객 만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혼수 예복, 아동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춤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겨울 봉도사도 한복 입는다. 예본 한복. 상담 문의 02-511-7866, 02-511-7866. 어쨌든 세 분이 19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 의도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선이 다가오는데 예. 정말 그 민심의 기초에서 예. 정치 공학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또 여의도 정가도 알고 예. 또 선거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의미 있는 책을 하나 내자. 예. 근데 이게 한쪽 진영의 입장만을 내면 재미없다. 그렇죠. 보수 진보 각각의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여정부에서 여론조사 국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또 이상일 대표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여론조사 담당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시기마다 또 서로들 모여갖고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총선 때 내기 했었는데요. 먹었죠, 이번에. 제가 먹었는데 돈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임죄. 대선 그런 필독서가 좀 필요하다. 예. 유권자들한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뭔가에 담긴 내용들을 전달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정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정치공학적 해석이 난무해요. 그 틀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혀주자.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보수 진보가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 보수의 주장 중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시야를 좀 좁혀보자. 그렇죠. 그런 예.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보면은 보통 뭐 제일 쉽게 말하면 뭐 지역, 그다음에 예. 뭐 정당, 그리고 뭐 어떤 이념 지형, 뭐 이념 뭐 나누는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예. 막연하게 나누어진 어떤 그런 그 틀 속에서 그냥 우리 편이나 남의 편이냐 이걸 가지고 보통 내가 누굴 지지하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하면서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도대체 이게 그냥 인기 투표하듯이 뭐 누구를 딱 찍고 안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누가 어떤 콘텐츠를 들고 선거를 치르는 건지 예. 또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짚어보면서 이 선거를 좀 더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치를 수 있는 선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의 기획이 시작되고 토론이 시작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태가 터졌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정말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가시화되어 있는데. 예. 오히려 저희가 지금 꿈꾸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하는 선거가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르더라도 그런 것들 그래서 후보를 보고 인기 투표해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비전을 갖고 있고 예.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대로 보고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타이틀의 19대 대통령. 제가 이 책을 낸다고 그랬을 때 제일 그 진심으로 박수를 쳐준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이 책의 원 기획자는 접니다. 이제 추천사 아주 감사하게. 추천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지난해 우리가 선거 총선 앞두고 제가 제안했고 알고 찍자라고 하는 여론조사 방송을 했어요. 여론조사 방송. 네. 생전 기가 막힌 거거든. 그게 많이 안 들어갔고 이제 그리고 또 선거법으로 출마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멈췄는데 그때부터 쭉 이 아이디어가 간 거예요. 이제는 선거를 파퓰리즘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맞췄잖아요. 네, 맞췄죠. 방송에 나서 정치 좀 해본 인간들이 개나 발을 불어대. 자기가 조금 생각하는 걸 갖고 뭐 165석, 180석 우리는 새누리당 과반 무너진다. 민주코리아하고 같이 해갖고 그때 만약에 아젠다 센터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여기도 그렇게 예측했나요? 저는 총선 끝나고 반성문 썼습니다. 그 언론 매체에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 야권 분열 구도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해서 과거의 선거를 보는 관점에서 못 벗어났던 거죠. 그래서 선거 끝나고 공개 반성문 썼습니다. 예, 그때 몇 측 예석이 저는 뭐 몇 석 예측? 적어도 뭐 160 이상 나올 160 거라고 이상 봤었고요. 뭐 예.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요. 또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 또 정봉주 같이 이렇게 빛나는 분도 계시는 것이 뭐. 예, 또 이렇게 제가 별이 빛날 때 밑자락도 깔아주고. 자, 근데 19대 대통령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나온 게 네. 나는 이게 최순실 국면이 왔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책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네. 지금 이 국면에 170만, 220만 거리 나오잖아요. 이 거리 나오는 시민들이 이 촛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치인을 제대로 감시하자.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 똑똑한 정치 관찰자가 되자. 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다를 때 나왔으면 아마 책이 안 팔릴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이번에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정말 선거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인식의 지평을 열자라고 하는 욕구가 반드시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책이 나오니까 출판사 사장이 입이 찢어졌어요. 이게 대박이 터질 것 같아갖고. 이게 예. 우리 박시정 부대표가 준비한다 그러길래 당장 가져와라 이거. 사람들한테 꼭 들려줘야 될 얘기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책이 분량이 한 560페이지예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재미있나요? 예. 굉장히 재미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순실 사태 이전부터 기획해서 쭉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예. 보수 진보에 대한 어떤 그 진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당에 대한 분석, 예. 그다음에 총선에 대한 교훈, 시대 정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미친 영향, 그리고 역대 선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로 분석한 내용들, 예. 그리고 대선 구도, 복잡한 구도들이죠. 그다음에 예.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인물평, 그리고 각 당의 경선 전망, 그다음에 보수의 집권 전략, 진보의 집권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대 대통령 예측 이런 형태로 내용이 짜여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 있고요. 실제로 19대 대통령 하니까 19대 대통령이 누구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이겠지만 그 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순실 사태 터지기 이전에 이미 그 유권자들은 진보가 훨씬 더 유능하다 보수보다 이 경제 문제나 안보 능력에 있어서 그런 어떤 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다음에 그런 어떤 분노들이 더 치솟아 오르는 거 아닌가. 밑바닥에 그 실망에 대한 근거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대선 후보를 다 일일이 인물평을 했어요. 네. 반기문, 김무성, 오세훈. 근데 김무성은 빼줘야 되지 않나? 아니 불출마 선언기. 원래 빼려고 했는데 예. 또 이상일 대표가 가까워요. 그래서 일부러 넣어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상일 대표와 김무성은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다. 아직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어서. 예. 자, 오세훈, 남경필, 유승민,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야, 이거 재밌네요. 그리고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손학규. 네.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본 우량주. 정봉주 없는 게 참 안타깝긴 하네. 예, 기타 인물을 넣을까 하다가 출마 선언만 하셨으면. 그냥 이거 비선거권 없어도 출마 선언할 거랬어. 예? 그럼 사람들이 정치를 코미디화했다 그러지. 둘이 이 내용을 뭐 책 내용을 미절고절 얘기하는 것보다도 둘이 쓰면서 이게 관점이 좀 틀렸을 텐데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뭐 아까 처음에 책 기획 의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보수와 뭐 진보의 어떤 진영을 뭐 대표 이런 말씀 쓰는데 저나 뭐 박지원 부대표가 어떤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뭐 일반 상식에 더 가깝되 조금 더 정치를 가깝게 본 입장에서 이런 정치판, 대한민국의 이슈 그리고 어떤 대선 후보들에 대한 뭐 인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논의한 내용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냐라고 말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유권자들 눈에 비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을 갖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논의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제가 뭐 보수 진영을 대표하거나 그래야 대변해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이제 이 보수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뭐 이게 지금 뭐 보실 때는 어쩌면 뭔가 이렇게 멸망시켜야 되는 뭐 망가져. 아니, 전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수도 정치적 우리 동반자이고 동업자이기 때문에 보수가 좀 건전하게 거듭나야 된다. 전 그 주장을 늘 해요. 그렇죠. 저는 저도 그 각도에서 보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뭐가 바른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었고요. 그거는 최순실 사태 이전에도 사실 지난 총선 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과반 여당을 심판해가지고 그렇죠. 뭐 소수당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심판이 작동했던 거고 그것이 뭐 막장 공천이라는 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죠. 본질을 드러낸 거거든요. 이 보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뭘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가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보면 박 부대표님이나 저가 볼 때 동일한 사안이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토론의 형식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뭐. 애둘리지 말고. 대선에 있어서 저는 진영 대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진영 대결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에 이재명 시장께서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에 나는 보수다. 나는 보수다. 그 얘기도 있었지만 진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종북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진영 대결을 하다 보면 따라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갈짓자 행보를 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나하고 박지원 부대표하고 15년 전서부터 동의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 제 소신도 있죠. 소신을 떠나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와 보수의 평가 자체가 진보가 훨씬 유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판단이. 그런데 이것을
무능하다. 과거의 프레임, 예. 진보는 경제 능력도 없고 무책임하고 종북 이런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현재 국민 인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영 대결을 강화해야 한다. 그게 아하. 오히려 승리의 첩경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이기든. 누가 이든. 그 진보는 진영 싸움 할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반기문은 보수의 틀에 가둬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경제 전선과 안보 전선에 있어서 회피하지 말고 전면 싸움을 해야 한다.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죠. 예. 지금 이제 왜냐면 질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그 유권자들이 예. 이미 평가를 바꿨다. 그 진보 진영 야당에 대해서 더 유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사실 데이터를 가만히 보시면은 총선에서 물론 의석수로는 이제 기존 그때 새누리당이 졌습니다. 졌고 예. 크게 심판을 받았지만 득표도 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이후에 여론들을 쭉 보시면 최순실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야당에 대한 지지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다 보시면 예. 과연 그만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죠. 그게 오히려 총선 때 그런 어떤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문제들 때문에 민심이 좀 바뀌고 당에 대한 평가가 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도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1등이었고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그 최순실 사태 이전까지는 반기문 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을 뭐 보수 진영 후보로 넣었을 때 분명히 이기는 이겼습니다. 사람이 없었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과거보다 야당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좋아진 거는 저도 인정하지만 과연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으로 정말 유권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보수가 그동안 이제 기존의 총선 그다음에 이번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서 과연 이게 진짜 보수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깨고 새롭게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가치와 컨텐츠를 가지고 보수가 다시 이 진영을 정비했을 때 저는 충분히 유권자들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예. 아직 그런 평가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끝나지 않다. 이 대표님. 근데요. 지금 이제 총선 때 보여준 민의는 결국은 새누리당이 과반을 무너뜨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당으로서 민주당을 선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는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총선 때 보여준 민의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게 올라가지 않은 거는 여전히 진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그렇죠. 의문부호가 남아있다고 의문부가 보는 남아 있다. 근데 그렇죠.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나 현재 정권이 갖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저는 진보 진영이 총선에서 이미 승부가 이렇게 갈렸을 때 갈려면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된다. 유권자들이 위축되고 어떤 내가 야권 진보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꺼려하는 거는 전체적인 세가 위축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미 승리로 드러났을 때는 승리로 드러났는데도 안 그런 올라오는 것들을 건 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걸 예.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대선이 굉장히 진영 대결을 하기에 유리한 건 뭐냐면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전에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비교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많이 그렇지. 예. 떨어져 있으면 이게 비교하기 힘든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딱 10년 했고. 근데 보수 진보가 아직 진검 승부로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빠져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비해서 훨씬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잘했냐 측면에서. 못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로 물어보거든요. 예. 경제 능력, 사회 통합 능력, 외교 안보 관리 능력,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진보 정권들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여론조사 해보면 나옵니다. 다만 아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 이전에 확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은 인물이죠. 제가 볼 때 대선 후보 인물입니다. 예. 세력 선호도에 있어서는 야권이 집단은 야권이나 진보 진영이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인물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인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문보가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있었을 그렇죠. 뿐이다. 반기문이 그런 면에서 호감도가 좀 높았고 예. 1위를 있었죠. 1위 있었지만 2위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고 나머지 또 야권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산계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도를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총합은 야권 후보가 높지만 유력 후보에 있어서는 반기문 후보가 앞서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진보 보수의 그 어떤 세력 간의 평가는 상당히 끝나 있었던 거다. 다만 반기문이라는 존재는 보수의 틀로 아예 들어오지 않고 중도층에서도 선호하는 층이 꽤 두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스러워서 그런 면이 나왔지 예. 세력 간의 저는 대결 구도는 상당히 야권이 유리하다, 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따라서 그 부분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박시영 부대표 얘기에다가 네. 조기숙 교수가 이제 주로 이제 정치를 저는 이 책을 가장 반길 사람이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정치를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대충 어설프게 얘기해서 말하 정치는 과학이다. 데이터에 근거했나? 데이터에 근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아마 본인이 쓰지 않은 책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사람은 조기숙 교수일 것 같은데 조기숙 교수가 계속 뭐라 하냐면 파퓰리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네. 영국의 브렉시트가 그랬고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고 일본의 아베가 그렇고 시진핑 그다음에 북쪽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이 파퓰리즘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 촛불이 파퓰리즘을 극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뭘 얘기를 했냐면 파퓰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 외에 있던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서 정치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면서 내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안철수가 그랬고 지금은 반기문 현상이 그건데 그래서 반기문을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뛰어넘지 못한다고 해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진보가 무능한 게 아니다. 무능한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파퓰리즘적 요소를 너무 배제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적인 비교 이전에 예. 계속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최순실 사태 이전에도 이미 그 정권 교체에 찬성하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두 가지를 놓고 물어보면 정권 예. 교체 여론이 2배 정도 가까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조사에서 그러나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을 때 항상 야당이 새누리당보다 밀렸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특이하네. 그 자체 그 데이터 자체를 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지금 그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평가가 과연 그 전에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보다 더 박한 거냐 이 부분도 저는 약간 그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근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서 더 강하게 인식하는 거지. 과연 10년 전의 여론이 지금보다 더 후했고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그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건 이거 일종 이론이네. 헤어진 여인은 늘 아름다워 보인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더 가혹하고 각박해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선 주자에 대한 그 기대치, 이 지지도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건데 예. 거기에서 계속해서 야당이 제대로 스스로 1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당으로 보도 후보로 보도. 물론 이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로 나타나는 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전에 그 총선 이후에도 보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민심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요인이 2배 이상 높은데 그걸 야당이 과연 흡수할 수 있느냐. 흡수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반기문과 문재인의 비교가 문제가 아니라 야권이 왜 그런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이 잘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능하다 아직도. 무능보다는 저는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콘텐츠로 승부를 거는 것에 대해서 야권은 제대로 정면 승부를 해본 적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의미 있는 지적이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난 야권 막 비판하면 좋아. 왜냐면 내가 빠져 있으니까. 만약에 야당이 정말로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정말 비타협적으로 그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끝까지 밀고 가서 그게 되든 안 되든 마지막까지 승부를 봐야 되는데 대개 보면 정치적인 이슈 갖고 여당하고 타협을 해요. 너무 정치적인 걸 내 걸 들어주면 이 법안 포기할게. 이런 일들이 저는 비일비재에 벌었다고 보고 때문에. 제대로 과연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권이 아직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열망을 자기 지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저는 좀 달라졌다 보는데 일단 아까 무당파가 야당을 최순실 게이트는 복병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복병으로 나오고 어찌 보면은 그 전에도요. 아니 어찌 보면 최순실 게이트는 예. 진짜 이 노회찬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주머니를 그냥 로또가 당첨된 주머니를 주신 거예요. 예. 물론 이들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언론, 닫고 있었던 언론이나 이런 국민들 전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 어쨌든 최순실 상황이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 무척 박빙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보수 진영에 밀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 한들 저는 대선에서 그 불리하지 않다고 봤고요. 야권이나 진보가 이긴다고 봤고요. 그 이유는 무당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당을 동조화합니다. 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당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무당파에는 야당, 여당 이탈층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순수 무당파도 할 있지만 때도 예. 무당파가 종국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하면서 여야의 지지를 네. 봤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아까 있던 집권 세력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현 정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무당파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론에 동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파들이 선거 국면에서는 야당을 찍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야당의 그 지지자로 바로 안 가 있고 머물러 있는 거죠, 밖에.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최순실 사태 이후에 달라진 점인데요. 민주당 지지도 40%까지 올라갔지 올라갔죠,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거의 기정사실화 5월 되고 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민주당의 지지가 35% 내에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비박 신당이 뜨면 일부가 좀 빠져나갈 겁니다. 사실 빠져나갈 거고 경쟁하는 구도로 가겠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과거처럼 확 빠지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국면이 다가오기 때문에 결집하거든요. 때문에.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차기 대선은 왜 진보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냐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집력이 다릅니다. 충성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지지층의 결속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장년층, 노년층에서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투표 포기층이 꽤 나올 것 같고요. 젊은층 40대 이하의 특히 20, 30대의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난선거에서는 68% 수준이었거든요. 20, 30대 투표율이요. 대선 때. 근데 이번에는 73에서 75%까지 5%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20대, 30대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20대, 30대, 40대를 40대는 76이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예. 있고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적어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 한 5%포인트는 올라갈 거다. 예. 그리고 5, 60대는 오히려 지난 대선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차기 대선에 있어서 야권이 분명히 진보가 유리하다. 유리한 지형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까지 나타나는데 이거 유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이번에 못 먹으면 그건 진짜 하늘이 준 기회인데 이번에 못 먹으면 정말 그렇죠. 안 되죠. 자, 예. 야권이 유리하다. 네. 물론 야권이 유리한 것은 그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당연하죠. 예. 낙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반기문이라고 하는 카드가 오고 비박이 그 비박당이 출범을 하면서 친박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야권과의 비판보다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저렇게 친박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들의 그러한 퇴행, 폐해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우리야말로 건전한 보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기본적인 이제 뭐 대선의 어떤 판, 예. 구도 지형을 봤을 때 뭐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다음 차기 대선은 야권에 유리한 지형이 될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뭐 이제 10년을 이어오는 그 보수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기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제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시면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 지금 박근혜 정권도 경제민주화 이런 어떤 공약들을 내걸면서 예. 진보 진영의 아젠다들을 흡수해서 대선을 치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천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생각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이 사회 양극화나 격차 문제들이 심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과연 처방을 해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예.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보수가 다시 재집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봤는데 최순실 게이트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여권의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어설픈 봉합과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수가 다시 선거를 치렀을 가능성이 많고 과연 그런 것들 국민이 진실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런 좀 회의가 드는데요. 예. 오히려 진짜 제대로 망가지는 한쪽이 그렇게 망가지면서 이 어떤 뭐 보수 전체는 아니지만 보수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쪽에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보수 진영 내에서도 새로운 제대로 된 보수가 뭐냐.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까지 워낙 뭐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예. 뭘 제대로 그냥 웰빙 정당이라고만 알려져 있죠. 뭘 추구하고 뭐가 도대체 정당한 가치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최순실 게이트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결코 지금 차기 대선에서 지금 뭐 보수가 유리하다 이런 그 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 구도지만 그러나 그 제대로 된 좀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새로 진영을 구축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새누리당의 분단과 보수의 분열되겠죠. 그런 속에서 제대로 된 가치와 방향을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렇게 대선판이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 이번엔 정권 시절 끝난 거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기문 후보 자체가 우리가 기름장어라고 맨날 놀리긴 하지만 그렇게 녹록한 후보는 아니거든요. 아이, 그럼요. 왜냐하면 정치 외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이 폐해, 실정 이거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같은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과거 한때 또 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도 여전히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특히 5, 60대 이상에서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 지지 이런 게 원래 선거 때는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번에 진보가 먹는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그건 뭐 저도 동의하고요. 예. 특히 근데요, 이제 보수층에 동의를 해도 예. 광고를 듣고 동의하세요.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자, 아까 반기문 얘기하다가 예. 광고가 끼어드는 바람에 예, 한마디 보태면요. 보수가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했다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떠났던 이탈증 중에 한 70% 정도는 복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죠. 예. 그리고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기회주의자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감 요소들이 꽤 있고 예. 조기 대선을 치르면 검증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반기문한테 절대 불리한 게 아닙니다. 조기 대선이. 오히려 검증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반기문 자체한테는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권이 상당히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예측을 하면 3월 13일 이전에 헌재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된다고 보면 그럼 5월 13일 전에 2달 전이니까요. 2달 안에니까 5월 10일 이전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엄청 높죠. 예, 그렇게 거의 예측하고 날짜를 있습니다. 치우겠죠. 예. 그러면 짧잖아요. 검증 기간이. 짧죠. 예, 짧으니까 반기문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다.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모든 후보한테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저는 뭐 굳이 꼭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대선 뭐 들어와서 이제 귀국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뭐 어쨌든 정치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 짧은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각 당이 저는 탄핵 판결이 나기 전에 현재 판결이 나기 전에 경선을 치를 수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인데 뭐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못 치르죠. 그렇죠. 불가합니다. 예측이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안 나는데 경선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 60일이라는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각 진영이 경선을 치르고 그다음 대선 본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국면에서는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검증 문제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게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비전들, 공약들, 정책적인 어떤 구상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과연 있는 건지 예. 그 부분이 사실 더 걱정스러워요. 검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기문 후보가 만약에 1월 중순쯤에 귀국을 해서 신당에 만약에 그 합류를 한다면 컨벤션 효과는 충분히 누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당내 경선 3월 달에 들어가면 사실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의 최대 약점이 사실 민생 문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밖에 나가 있었고 예. 그다음 외교부 수장만 했기 때문에 특히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해서 사실 그 체득한 게 없죠. 예. 그리고 정치력도 검증받은 바가 전혀 없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도덕성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책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꼼꼼히 그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 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반기문 그 가족사 개인 비리는요. 예. 제가 다 텁니다. 예. 어디 전국구에서 텁니까? 전국구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예. 그 우병우 현상금 하면서 예. 주갤로의 이 난다 긴다 하는 이 또 네티즌 수사대라고 또 한 팀이 대단하더라고요. 됐어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한 팀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우병우 그 국정조사 지난주에 데뷔하던 그 사진 찍은 더 팩트 거기도 비주류 언론 매체거든요. 그 친구들도 또 재수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정원 정보력을 능가하는 불법까지는 아니오고 합법과 비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예. 반기문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아무래도 그 집권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수위도 없이 바로 그 대선 투표일 그 다음 날부터 집권을 해야 하거든요. 일을 해야 돼요, 국정을. 그럼 이제 국무총리 이번에 인수위 없습니다. 예, 조기 대선 바로, 없습니다. 바로 출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인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후보 진영 후보들이 그 본선에 나오는 후보들은 섀도우 캐비닛을 발표를 해야 되고 미리 다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어허. 청와대 주요 뭐 수석이나 장관들 라인업을 짜고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투표한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그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안정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명함, 개혁성도 있어야겠지만 안정감, 예,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 국민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당선되면 그 다음 날서부터 거길 들어가야 돼 관저?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취임하는 거죠. 그럼 박근혜 바로 구속시키고. 그거는 뭐 검찰이 뭐 알아서 할 문제인 것 야, 같고요. 취임과 동시에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금 앞으로 좀 더 나가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 대선에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섀도우 캐비닛을 발표할 거냐. 거기서 과연 그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인재풀,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어떤 구상과 방향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어떤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도 있고 예. 또 뭐 그걸 벗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마 그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 섀도우 캐비넷 그거는 무척 그 진보 진영한테 유리한 요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예. 이제까지 그 보수 정권 10년 동안 네. 병역 비리 이제는 위장 전입은 죄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검증을 해봐야 하면 할수록 안 털린 사람들이 없거든. 그런 점에 있어서 무척 그 보수 진영에 불리한 요소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을 꾸리냐에 따라서 뭐 그런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예. 뭐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미 뭐 노출된 인물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인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들 뭐 그 발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이제 이번 대선은 진영 논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뭔가 안정감 있는 신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진영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운용 계획이라든가 예. 그런 포용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점은 또 반기문이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근데 복합적인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이쪽도 진보도 예를 들면 뭐 문재인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 뭐 여러 이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그 정의당과의 연정 문제가 뜨겁게 올라올 겁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과의 연정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정의당 쪽을 그 배려하는 장관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엊그제 발표한 게 정당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표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중심이 되는 국정을 하겠다. 예.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섀도우 캐비넷의 대상 후보들도 있겠지만 본인 캠프에 생각하는 낙선한 그 후보들 캠프에서 활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수들도 있을 겁니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만약에 연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섀도우 캐비넷을 꽉 짜갖고 발표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몇 명 정도만 좀 윤곽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정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예. 경선에서 발굴된 새로운 분들 또 모셔와야 하니까 그런 과정을 겪겠죠. 중요한 게 이쪽 그 진보 진영의 후보는 선거 필승 전략은 하나 있네. 외교부 장관은 꼭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반기문. 한 방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럼? 반기문 총장이 비박 신당에 만약에 몸을 담는다면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경선을 치룰 때 상당히 혹독하게 대가를 치를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이런 분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내공이. 만만치 않죠. 그럼 남경필 이런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유승민, 남경필을 도와주는 전국구가 있잖아요. 예. 막상 링 위에 올라가면 TV 토론하면 진짜 팔다리가 막 후두르 걸리고 예. 바로 짐 싸갖고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국구에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총장한테 권하건데 토론에서 너무 쉽게 보지 마라. 예. 대선판 만만치 않다. 정치권을 예. 그다음에 3% 4%밖에 안 나오는 유승민, 남경필이지만 네. 이들이 정치권에서 갈고 닦은 예.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경선은 정말 그렇게 치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치열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와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서로 그걸 갖고 비교하고 검증해야지만 예. 제대로 되는 뭐 이게 누가 후보가 되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무임승차해서 후보가 돼서 국민들이 알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본선에서도 있겠지만 경선 과정에서부터 뭐 여권 보수가 됐든 진보가 예. 됐든 똑같은 거죠. 그 속에서 서로 상호 검증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충분히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척 익사이팅한 선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진보 압축돼 갖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양 그 정당의 경선 과정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관심도 높아질 것 같고요. 예. 보수 진영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지금 일단 당은 오늘 네. 그러니까 오늘 27일 탈당을 한다 그랬으니까 탈당을 한다고 믿어야죠 이제는. 그렇죠. 예. 그 그리고 날짜도 27일로 해놓은 게 27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유승민을 비대위원장 시키진 않을까 하면서 이 기대를 갖고 27일 찍은 거거든요. 왜 27인지 아세요? 왜요? 김무성 30시간 법칙을 벗어나려고 길게 잡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과연 뭐 탈당 행렬이 일어날 예. 것인지 뭐 과연 분당이 될까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게. 저는 뭐 분당 사태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오히려 지금 초기에 몇 명이 나갈지 뭐 33명 얘기 나오는데 예, 35명도 나왔다가. 예예 뭐 그 뒤에 뭐 2명이 빠졌는지 33명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저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38명 국민의당보다 숫자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 아마 탈당 행렬이 시작되면은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반기문 네. 총장이 들어와서 어떤 행보를 볼지 지금 뭐 완전하게 예단을 하긴 어렵지만 예. 적어도 일단 그 뭐 지금 새누리당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장외에서 어떤 세를 규합할 때 그 속에서 같이 동참하려는 세력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비박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저는 뭐 보시는 일단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그 이 책을 쓰면서 예. 비박에 붙인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앞에 예. 모래알 비박이라고 했습니다. 모래알 비박. 음. 그러니까 구심체가 없었죠. 사실은 예. 김무성 일부, 뭐 유승민 일부, 뭐 나경원 다 각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봤는데 전문 용어로 동네 꼬마 근데 이제 반기문이라는 어떤 유력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원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탈당하는 거고요, 사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비박을 굉장히
우리 진보 진영이 비박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들한테 알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박도 철저하게 박근혜 부역자였거든요. 그렇죠. 마치 그리고 지금 갖고 무슨 그 보수 아주 건전한 보수인 양 거듭나는데 예. 자기들 사실 박근혜한테 쫙쫙 빨다가 그리고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그 진언 한마디 제대로 못했었고 예.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유승민 그때 그 원내대표에서 밀려나면서 무슨 헌법 조항이나 들추고 예. 박근혜 정신 차리라면서 아이씨 XXX로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탄핵에 동참한 것도 예. 촛불시 232만이 그 들고 일어나니까 예. 무서워서 234만이에요. 4만인가? 나중에 2만 더 늘었대. 아, 그래요? 그래서 234표. 그래서 입장을 바꾼 거지. 예.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걸은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비박과 친박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왜냐면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비박 친박당으로 나뉘었을 때 여론조사하면 12에서 13 비슷하게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박당은 올라가고 친박당은 찌그러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에 오고 그 이후에 계속 흐름을 보면서 친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정치 세력이 좀 더 아주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룹들이 좀 차별화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좀 보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비박이라 하더라도 집권 세력이 한 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여권의 한 구성원이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끝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똥 묻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한 통감들을 하는 속에서 과연 그동안 뭘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자성과 새로운 비전을 건다면 예. 그것도 당연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유권자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것이 이제 좀 오히려 좀 애매하게 섞여 있다가 점점 이렇게 명확하게 분화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자, 들어요.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비박당은 커지고 친박당은 계속 쪼그라들 것이다. 뭐 구체적인 의원 숫자로 보는 세력 분포는 그렇게 꽉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지율로도 볼 수 있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것이 더 대선 국면에서 그게 더 중요할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흐름을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예측을 해보죠. 선거 기간은 무척 압축적으로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친박당은 후보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후보를 낸다고 봐야죠. 당이 후보를 안 내면 안 되죠. 이미 뭐 근데 황교안은 안 한다 그랬잖아. 황교안 지금 주변에선 준비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요? 예. 아니어도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인재 최고위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후보를 낸다고 봅니다. 정우택도 준비할걸요 아마. 그렇지. 예. 아니 근데 이인재까지 나오면 쥐가 집권했다가 닭이 집권했다. 이제 새가 집권하는 세상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니 어쨌든 친박당도 후보는 낼 것이다. 그렇죠. 예, 의원이요. 최소 50명 이상은 친박당은 무조건 새누리당은 있습니다. 예. 강성 친박 한 20명에다가 그다음에 비례대표 17명 출당 조치 안 하죠. 그리고 영남 TK 기반에 한 1, 20명 하면 최소 5, 60명 정도는 탄탄하게 버티고 있을 거고요. 국민 지지도도 제가 볼 때는 뭐 7, 8% 밑에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는 받쳐주되 7에서 한 10% 정도 유지하면서 비박이 더 높겠죠. 한 15에서 20까지는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힘의 균형은 비박이 가져가긴 하겠지만 친박 그 새누리당이 한꺼번에 확 무너지지 않을 거다. 고령층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거리는 둘이 막판에 단일화할 거냐. 예를 들면 이쪽에서 황교안 저기가 반기문이 만약에 된다면 단일화를 해서 여권의 분열을 봉합을 해서 단일 후보 낼 거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친박당에서도 후보는 낸다. 그렇죠. 그리고 반기문은 비박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수준인데 그러면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는 별개로 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 지지를 물었을 때 새누리당이 그대로 일단 존속한다고 보고 한쪽에서 그러면 그것이 한 7, 8% 정도 예상하셨는데 저는 뭐 대략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만 후보 지지도 측면에서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미리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이제 진영 논리로 갔을 때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보수 진영 쪽의 정당과 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힘 자체가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한번 봐줘야 되는데 그럼 비박당에 반기문 사무총장 비박당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비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있고 유승민 의원이 있고요. 남경필 의원이 있고 오세훈도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반기문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여기서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반기문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여론 구조를 깨트릴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까 다른 예. 후보들 속에서 그 예.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어때요? 저를 사면복권 시켜서 제가 비박당으로 가서 아니 권한대행이 사면복권 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 기대를 그렇게 산산히 짓밟아 버리냐. 황교안은 네.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인간이야. 아, 그쪽에서 반기문의 지금 지지를 또 시기도 짧은데 네. 그걸 뒤집을 만한 돌출 변수는 없을 것이다. 뭐 변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과연 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뒤집힐 정도의 어떤 그동안 이제 사실 다른 분들은 좀 많이 노출이 된 거잖아요. 유승민, 예. 남경필, 뭐 원희룡 지사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죠. 등등 했을 때 과연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유권자한테 보여줬던 모습보다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경선 과정 속에 짧은 경선 속에서 예. 그런 어떤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보이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반기문의 결정적인 단점이 딱 나오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예를 가는데 들어 숨겨놓은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패를 하나 가지고 계신 거죠? 저요? 예. 2%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좀 가지고 계세요. 네. 너무 빨리 쓰지 마시고. 나는 안 깔 거야. 끝까지. 그걸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나오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양극단만 제외하고 중간지대가 다 모이자.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친박 친노만 제외하고 모두 모이자. 그거는 김무성 박정부 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비박신당하고 국민의당 지금까지 안철수가 옛날에 그 얘기는 했다가 요즘은 주워 담았죠. 주워 담았죠. 절대 그런 일 없다.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예. 강력하게 그래서 표명했죠. 그 찢어져 나오는 비박과 특히 새누리당 출신들과 연대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는 양극단,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중도 진영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저도 그게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들 서로 각자가 내놓은 것들 뭐 노선들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봤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헌 문제입니다. 결국 개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국민의당 자체는 이제 개헌론으로 거의 당론이 정리가 됐다고 나오고 있죠. 근데 예. 안철수 전 대표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선을 긋고 그 개헌론에 동참했을 때는 개헌이라는 것을 고리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반문연대가 될 수도 있는데 예.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속에서는 세력 간의 어떤 연대 문제는 아니지만 이슈를 고리로 해서 뭔가 일시적으로는 동일하게 묶일 수 있는 어떤 전체 세력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런 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촛불 정부에서 개헌론이 살아날까요? 저는 개헌이라는 이슈가 이게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야권의 다른 후보들은 이 임기 단축 공약을 얘기를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20년 개헌에서 3년짜리 대통령을 하고 개헌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것이 지금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얘기 아니고 그 개헌의 방향을 정해놓고 차기 대통령이 개헌해야 된다는 걸 준비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 준비 자체에 대한 논의 속에서 찬반론으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관련해서 개헌과 정계 개편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에 많이 담아냈습니다. 이미 예. 많이 담아냈고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그 비박 신당하고 통합을 하거나 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그 지지층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당 호남의 지지가 그러면요. 거 아니에요? 난리 나는 예. 거죠. 그리고 아까 개헌에 대해서 이미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차기 정부가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개헌을 고리로 해처모여식의 그 정당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도 모호한데 다른 정당들이 현실성이 모이면 없다.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정도나 정운찬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당에서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지금 안철수 대표 혼자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이게 오히려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링 위에 불러내야 한다. 국민의당 속으로 들어오게 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개헌 부분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유인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뭐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이 국민의당 가세한다고 해서 예. 그게 민주당을 위협할 정도의 정당 지지세는 아니다. 아니다. 자, 예. 그럼 구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보고요. 이제 선거 대선 시계는 당겨졌어요. 네. 그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죠. 그렇죠. 어쨌든 헌재에서 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져 나오는 거 보면 일단 80~90%는 이 탄핵에 찬성함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대선 시기가 당겨졌고
이런 국면에서 대선 투표율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갈 거. 지난번에 몇 프로 했었죠? 자, 지난 대선 18대 대선 투표율이 몇 %였었죠? 76% 가까웠습니다. 예, 75.8%. 8%. 네. 그럼 이번 무척 높았네요? 네. 예. 아, 지난 대선에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가 빡세게 붙었죠. 네. 그렇죠. 그럴수록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이해창 붙었을 때 2002년에는 70.8. 예. 그러다가 17대인 이명박 정동영 붙었을 때 63으로 확 줄었다가 완전히 그때 이명박이 이기는 이게 거였으니까. 원사이드였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는 75.8로 높아졌죠. 12%나 올라갔네요. 예, 많이 13%점. 올라갔죠. 예. 이번에도 역시 75.8을 웃돌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높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도- 그만큼 관심도 높고 예. 저도 한 78% 뭐 안팎으로 되지 그렇죠.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게 높아져야지 또 책도 팔릴 거 아니야. 예, 책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네. 유리한 쪽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보 진영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러나 그 지난 이명박 그 정동영이 대결했던 그 대선을 제외하고는 대선 투표율이 워낙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투표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아, 세대 오히려 간 20, 투표율 30대가 격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낮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간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체 국민들이 다 대선에 관심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 특정 연령대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 대선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 60대 인구 수가 예.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 2012년에 비해서. 그렇죠. 지금이 예. 대세죠. 이게 23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5, 60대가.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20, 30대가 투표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세대 투표 현상이 40대 이하하고 5, 60대하고 이 부분이 투표율이 20, 30대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물론 예. 작년처럼 100% 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보수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또 바뀌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촛불혁명 국면에서는 그래도 5, 60대도 상당히 많이 진보 진영이나 야권으로 돌아섰다고 보지 않나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의 승부처 핵심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봤습니다. 50에서 54. 그래서 45에서 54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50에서 54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우리 이 대표님은 50대 전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건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예. 50대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그 진다. 승부는 끝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40 그리고 40대는 저도 물론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걸쳐 있는 세대에 대한 주목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40대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2030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2040 얘기하는데 20, 30대랑 거의 동질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0대는? 예. 그래서 50대에서 만약 50대가 탄핵 국면에서 촛불에 동참한 건 맞죠. 40대 예. 뭐 당연히 말할 것도 그러나 이 촛불에 동참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 뭐 다 절대 다수 동의하겠지만 그럼 그 이후에 선택에서도 과연 야당을 지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떤 승부가 펼쳐지냐에 따라서 대선 국면이 대선 판도가 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50대 초반 50부터 54 그다음 55에서 59 여기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늠하는 승부처다. 예, 그리고 인구도 제일 많고. 예, 이게 재밌는 게 최근 조사를 해보면 예. 45에서 54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45에서 54. 예. 아. 그리고 35에서 44살, 예. 44세까지가 또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후반하고 50대 전반이 달라요. 아하. 정치 성향이. 예. 그래서 45에서 54가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움직여만 준다면 예. 야권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50대 초반에서 적어도 10%포인트 이상이 야권 후보가 이겨야 한다. 그래야 50대 후반에도 밀리는 거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 51세 된 분들이 57세하고는 술을 잘 안 먹거든. 근데 48세하고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 맞아. 그리고 그 세대가 전대업 세대들이에요. 아, 전대업 좀 앞선 세대하고 조금 전대업 뒤세. 앞선 세대. 그러니까 834 정도부터 이제 70학번 뭐 예, 이제 듣는 내년에 분들에게 예. 834는 834년생이 아니고 834 학번입니다. 학번. 예. 같이 움직입니다. 아, 그리고 같이 중요한 거는 움직이는. 지난 대선에서는 전대업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판적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가장 셌던 시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시기 젊은 시기
말기에 민주화 운동의 어떤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면서 성취도 한번 같이 맛본 세대.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해본 20대 때. 예. 그리고 노사모, 예. 노무현 탄핵 때 또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던 세대들이고요. 예. 그다음 미권스. 예. 그리고 이번 촛불시에서도 어린 중고등학생들 많이 데리고 가족들이 나왔잖아요. 그 세대의 중심에 전대협 세대가 있죠. 이번에 촛불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예. 사람들 중에 중고등학생들을 자녀 둔 부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 부모들 중에 전대협 세대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80년 중반 학번 때. 예, 중후반 학번 때. 예. 그 층이 많았고요. 지난 대선 때는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문재인 후보가 그 뒤진 계층이 예.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졌습니다. 거기서 뭐 거의 30%포인트 차이로 밀렸습니다. 예. 50대 여성에서요. 근데 이번에 그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분노했던 계층 중에 하나가 50대 여성입니다. 예. 특히 강남 아줌마들. 강남 아줌마들 저거 미용실 같이 다니는 아줌마. 자기보다도 못난 사람이 예. 저기서 나라를 흔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저하고 평상시에 미용실에서 만나면 예. 저를 아니까 예. 쳐다도 안 보고 엄청 싫어해요. 예. 저 진보라고 하는 인간이 이 비싼 고급 미용실 와서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해주죠. 댄디 진보. 예? 그래서 최근에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과거에 문재인 후보도 남성한테 지지도가 높았고 여성한테 약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여성층들이 과거에는 야권 후보들한테 눈길을 별로 안 주었는데 최근 들어 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그게 좀 좀 달라졌습니다. 예. 50대에서 누가 이기길 희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상일 대표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분석 전문가이지. 그렇습니다. 예, 어디가 이겨야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이 사회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정치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사회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부역자라고 보면 안 돼. 아니 보수가 이겨야 예. 일하기가 편해요. 그래요? 안 돼. 다시 이제 진보가 이기면 우리가 흡수하면 되고. 그렇지. 그 후보 지지도들 이렇게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지금 아까 이야기 중에 이제 그 문재인 이재명 경선 치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저는 야권에서 이 내부적으로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럴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 대세론이라는 걸 끌고 이제 탄핵 국면에서 1위로 올라선 문재인 후보의 이제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가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그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항상 보여요. 하나는 명쾌하지 않다라는 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쾌하지 않다라는 것하고 문재인 후보가.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만약에 이렇게 촛불 민심이 거대하게 일어나서 뭔가 큰 흐름이 일어났을 때 정치적인 리더는 어느 국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함성에 묻혀서 가고 똑같이 뭐 박근혜 퇴진 탄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설명하고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대세론을 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책을 쓰면서 거의 우리가 한 5, 6개월 작업을 했거든요. 초질간 우리 이상일 대표의 논지의 핵심은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문재인은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보수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번 대선에. 그렇지. 왜냐하면 문재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개떼처럼 달겨들잖아요. 다른 후보들 얘기하면 그냥 놔둬.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을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들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책에도 잠깐 썼지만 이재명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지금 그 피박살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87년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87년도 대선 때 김대중 김영삼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면 악수만 하지 같이 앉아 술 안 먹습니다. 이게 적보다 더 미운 동지거든요. 진보 진영의 분열이 늘 이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권자 단일화 운동 changekorea.net 이게 나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위력을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changekorea.net에 회원이 50만 명, 미건수가 23만 명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오프라인 활동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최대 수치가요 25만 명쯤 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들어와갖고 여기서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정권 교체 과제를 놓고 악플을 달지 못하게 하고 선풀을 갖고 정책 검증하고 이런 문화가 만약 정착이 되면 이번 선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정봉주의 changekorea.net 운동
여럿이 같이 하는 건데 이걸 봐주면 이건 정권 교체 된다. 아, 그거 우리가 그게 제대로 중요하게 되면은 봤고요. 뭐 그건 진짜 제 이번에 우리 책에도 그게 소개돼 있습니다. 뭐 수석 예. 그걸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킨 걸 제가 봤는데 예. 뭐 그런 정도의 파워가 만약에 정말 유권자 단일화 운동 이런 예. 것들이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생각보다 늘 보면 야권의 이 분열 DNA는 굉장히 예. 상상을 항상 넘어설 만큼 강하다. 제가 이제 예.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 한번 당해보세요. 이 친박 그 새누리당하고 비박하고 이 갈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익히 경험해봤거든. 우리 수십 년 동안 골육 상쟁의 길로 가면 얼마나 그게 예. 폐해가 큰지 한번 겪어볼 거예요. 지난번에 쉽지 않습니다. 그거 봉합이. 당내에서 최순실의 남자 8인 그러니까 친박에서 김무성, 유승민을 해갖고 배신의 아이콘 이런 거는요 우리 진보 진영 분열돼 있을 때는 그런 거는 그냥 마사지 정도 수준이에요. 그건 비판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서로 바늘로 뼈 마디마디를 쑤실 정도로 아프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갈라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진보 진영은 역사상 최초로 우리끼리 갈라치지 말자라고 하는 태동이 되는 거고 보수 진영은 이제 우리도 한번 좀 갈라져 보자. 근데 조금만 돌아가서 보시면 예. 이미 갈라진 거예요. 이미 야당이 지금 뭐 국민의당이 따로 나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랬던 거고 그게 좀 이어져 왔던 거고 예. 이제 비박 신당하고 새누리당이 갈라져 나오면 예. 둘이 지금 당 안에서 싸우는 건 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막상 갈라져 나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정 대립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 구도 보시죠. 자, 현재로서는 비박 친박당이 나눠지고 자, 민주당, 안철수, 정의당까지 있고요. 네. 정의당이 이제 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민주당과 함께 정책을 연정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무척 높아져 예. 있기 때문에 일단 정의당은 논의 변수로 본다고 할지라도 4개의 그 계파가 나뉜 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대선 구도가 2파전으로 갈 거냐, 3파전으로 갈 거냐, 4파전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예측. 저는 일단 뭐 시작은 4파전으로 가지만 예. 결국 이 보수 이제 뭐 비박 신당과 새누리당은 뭐 본선 구도까지 갔을 때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합쳐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3자 구도가 최종적인 대선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 3자 구도가. 네. 그럼 3자 구도는 민주당과 안철수당과 예. 국민의당이죠. 그다음에 역시 다시 하나가 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아니겠죠. 뭐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 예. 아, 그 얘기죠. 후보 단일화. 저는 후보 단일화 형태는 아닐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의 당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보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보수층 유권자 몇 퍼센트 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뭐 새누리당은 지금 새누리당 이제 친박 주도의 새누리당에 예. 뭐 대선 후보를 냈을 때 끝까지 레이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뭐 후보를 내겠지만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퍼포먼스 그냥 없이도 저는 보수 다이할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 지난번에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처럼 등록한 다음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등록 시점 이전부터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시점을 왜냐하면 거기 모르지만, 찍히면 이름이 예. 찍히게 되면 어쨌든 그 누수표가 생기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막상 지켜보고 예측하면 안 되잖아. 아니 전문가들인데. 책에는 다 담아놨는데 예. 그 몇 파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3파전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4파전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분명 이게 3파전에 4파전. 아이씨, 그러면 책 안 팔려. 책에는 그 전 단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차피 새누리당은 대선을 포기하고 보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기문 그 신당, 비박 신당이 무너지면 그 뒤에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총선 2020년 비박 신당이 무너진다고요? 아니 대선 지면 비박 신당 무너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보수의 주도권을 다시 새누리당이 잡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만약에 후보로 나서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한 7, 8%를 만약에 버틸 수만 있으면 예. 고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말한 그래서 대로 4파전이 된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 네. 지지율이 만약에 한 5% 이하로 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 실질적으로 3자 구도로 갈 거고 한 8%나 이 정도로 받쳐준다면 비겁한데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리고 황교안 총리 저는 출마 가능성 정말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옆에서 상당히 그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그거 벌써 늘 대선 이런 일 후보 지지도 조사 느니까 3점 몇 프로 나와서 예. 고무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황교안 쪽에서 로비를 한 것 같아. 뉴욕 타임즈에. 뉴욕 타임즈에서 계속 놓주잖아요. 예. 그래서 자 3파전 4파전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니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죠. 3파전을 가능성 예.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보수 진영은 결국은 한 명의 후보. 예.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안철수와 더민주 이렇게 3파전으로 간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득표율을 예측을 해야죠. 아, 그거는 누가 이길 거냐? 3파전으로 갔을 때. 그거는 사람을 까면은 아니, 사람은 까면 안 되죠. 아, 사람 까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더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보수의 후보, 안철수 누가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그 임박에서. 저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가 45%, 예. 그다음에 비박신당 뭐 거기는 이제 반기문 유력하니까요. 38%, 안철수 17%로 예상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 예측을 하셨네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7%포인트 승리한다. 승리한다. 우리 이상일 대표는요. 뭐 저는 책의 논의를 하는 과정까지는 예. 결국 이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과연 예. 저는 분당이 돼야 된다고 보긴 했는데 분당을 해서 새롭게 세력을 구축할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예, 그렇게 오늘 분당한대잖아요, 이제. 예, 구체적인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 상태에서 만약에 3자 구도가 된다면 아마 그 두 당 보수 신당과 더민주 후보가 굉장히 그 박빙 승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박빙 승부가 예. 될 거다. 아주 미세한 이기든 승부가- 지든 2, 3% 안에서 예, 저는 승부가 그렇게 날 봅니다. 것이다. 예. 예. 그런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보수 신당 후보가 오히려 3자 구도에서는 가능성이 예.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야,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면 이거 선거 이긴다고 녹록하게 대응했다가 당신들 진다 이런 얘기하는 그러면, 거예요. 예.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저런 얘기를 듣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이겨갖고 샴페인 미리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 측근 이 문고리 3인방, 문고리 5인방들 그거 하면 안 되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보수당의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 탄핵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그동안 분노했던 부분들에 대한 심판이 완결이 됩니다. 심판 9시 끝났다. 그렇죠.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지금 새누리당이 만약 분당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당을 뭐 문패 뭐 간판 바꿔다고 새로 한다. 그거는 인정을 못 하겠지만 새로운 세력으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주자와 함께 뭐 어떤 가치를 내걸고 어떻게 들어왔을 때는 과연 이 심판론의 대상에 그게 묶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아까 보수 진영의 어떤 복원율을 한 70% 보셨지만 예. 저도 뭐 100% 복원은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분명히 야권도 아직은 과연 수권 정당, 수권 후보로서 능력이 과연 될까라는 회의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불안감 표들을 했을 때 충분히 승부는 미세하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죠.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박빙의 승부로 가면서 이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국민들의 한풀이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피의자가 구속이 되는 장면을 목도했기 때문에 목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그러니까 대선은 전망적 투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총선은 회고적 투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회고적 투표 성향이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적 투표가 여전히 중요하다. 전망적 투표 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 비전과 관련돼서 시대 정신과 관련해서 예. 누가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예. 그런 어떤 신뢰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는 여전히 더민주 후보가 유력하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디가 이기든 우리 이상일 대표는 어디가 이기든 2, 3% 박빙 승부가 나는데 현재로서 3파전으로 가게 되면 보수 진영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 두 분, 세 분이 함께 쓴 19대 대통령에 대한 미래 예측 그리고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좀 똑똑한 시민이 돼서 우리의 국민의 뜻을 예. 가장 잘 헤아리는 대통령이 나올 때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봉료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